미국의 제37대 대통령이었던 리차드 닉슨은 1972년 2월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닉슨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미국은 중국을 서방에 포섭하는 형태로 견제하는 외교 전략을 기본 바탕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미중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50년에 걸친 기존의 대중 정책은 종말을 고하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과 중국의 경제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은 국가와 국가 또는 한 국가와 세계의 경기 등이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고 탈동조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까운 미래의 국제사회는 미국,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주의적 블록 경제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중 접근을 통한 자유무역 체제의 이익을 최대한 누려온 나라입니다. 만약 블록 경제 체제로 이행된다면 일본은 수출 산업을 중심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본 내에서 위기감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무역 전쟁을 벌였고, 이로 인해 중국의 대미 수출은 대폭 감소했습니다. 2020년은 C19 위기의 영향도 있었지만 중국의 대미 수출 최고치와 비교하면 20%나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수입량은 싱가포르나 대만, 홍콩, 베트남에서 증가했으므로 중국이 제3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 집권한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 전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역이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는 오히려 보호주의적 통상 정책을 강화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내 산업과 근로자 보호 차원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국 정부의 조달에 있어서 자국 제품을 우선시하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의 운용 강화를 지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동시에 강력한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신차 판매 전동차 비율을 50%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탈탄소가 늦어지고 있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사실상의 관세를 매기는 국경 탄소세 도입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련의 정책에는 국내 산업과 노동자 보호라는 목적이 있으며 보호주의적 색채가 매우 강합니다. 바이든 정권이 나타내 보인 전동 차량 안에는 하이브리드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의 토요타 내쫓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공업 제품을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일본이므로 국경 탄소세의 타겟이 되는 것은 중국과 일본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타겟은 중국이지만 미국 수출로 돈을 벌어왔다는 점에서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맹국이라고 해서 일본만 특별 대우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선회한 결과 중국과 같은 수익 구조를 가진 일본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미국에 공격적이었습니다. 전쟁 이후의 일본 경제는 왕성한 미국의 개인 소비와 시장은 오픈해야 한다는 미국의 이념에 의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 기업들은 미국 기업의 제품을 모방하면서 보다 싼 제품으로 대량 생산해 품질 좋은 제품이라고 과장 광고하며 수출 공세를 펼쳤습니다. 1980년대에는 일본 제품이 세계를 석권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미국 기업들이 도산했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 사회는 실업자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일본 업체들의 수출 공세가 워낙 치열하자 미국 사회 일각에서는 일본에 대한 증오가 발생했지만 일본 측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냉담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언론을 되돌아보면 고품질의 제품을 싸게 수출하는 것이 나쁜 일인가? 경쟁력 없는 기업이 도산해 노동자가 길거리를 헤매는 것은 당연하다. 노력하지 않는 것이 나쁘다라는 논조가 대부분이었으며, 일본 제품의 등장으로 실업자가 된 미국인 노동자를 배려하는 풍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민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 지사는 1989년에 자신이 출판한 책에 일본이 반도체를 소련에 팔고 미국에 팔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군사력의 균형이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반협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도발적 발언까지 했습니다. 철저한 자유경쟁과 약육강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치관이므로 만약 일본 사회의 일반적인 동의가 그렇다면 국가 이념이나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경쟁과 약육강식을 표방한다면 당연히 상대도 같은 자세로 임할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일본 측이 그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미일 통상교섭에서는 미국은 일본의 수출을 인정하는 대신에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시장의 개방을 요구해 왔지만,
일본 사회는 미국의 요구가 부당하고 일본은 대국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즉, 일본은 미국에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지만 미국이 일본에 자유롭게 수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대미 수출 추진 방식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한 수출로 경제를 일으켜온 독일 입장에서도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미일 무역 마찰이 정치적으로 문제시되기 시작한 1980년대 초반, 독일 언론인이자 고립되는 대국 니폰의 저자이기도 한 게르하르트 덤프먼은 비즈니스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치 지도자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 상대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문화가 다르다고는 해도 독일계 이민도 많아서 미일과 비교해 미독은 갈등이 생기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독일은 대량의 공산품을 미국에 일방적으로 수출하면 미국인의 감정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나라 전체적으로 미국과 대화를 중시해 왔습니다. 그런 독일 입장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수출 공세를 펴고 대화를 거부하는 일본은 기이하게 비쳤을 것입니다. 그는 일본인은 얌전하다라는 통설을 완전히 부정하며 일본인은 서양인 이상으로 공격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에 있어서는 일본이 시장을 닫아도 자유무역을 이끄는 것이 중요했으며 일본은 그 덕분에 미국 시장에 계속적으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측은 일본 방식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일본 시장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본 측이 관세 유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쌀 등 주요 품목에 대해 과도한 시장 개방 요구를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일본이 약육 강식의 논리를 앞세워 미국의 수출 공세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사회가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풍조였다는 점과 미국에 있어서 일본 시장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는 점 등 몇 가지 우연이 작용하고 있어서 원래대로라면 이 논리는 통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도 마찬가지여서 미국이 대량의 중국 제품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는 일본의 부품과 제조 장치를 필요로 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가히 행운이나 다름없었으며 일본은 미국이 전쟁 이후 만들어낸 자유무역 체제를 최대한 누려왔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운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수출을 떠받친 미국의 자유무역주의는 미중 분단을 계기로 마침내 종말을 고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중국도 경제 수준을 높이고 있으며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제품을 우선할 것을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양국의 일본 제품 수입이 갑자기 감소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 블록 경제의 흐름이 진짜라면 두 강대국의 일본 제품 수입은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는 그 영향을 여과 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블록화가 진행될 경우 일본 기업들은 미국이나 중국에서 현지 법인화를 추진하고 현지 기업으로서 활동하지 않으면 비즈니스를 계속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기업으로서는 존속할 수 있지만 일본 내 고용은 사라져버립니다. 또한 현지에서의 개발이나 생산이 계속되면 기술의 상당수는 상대국, 특히 중국에게 도둑맞아 이윽고 상대국의 국내 기업이 라이벌로서 대두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피하려면 수출이 아니라 내수 소비 시장에서 경제를 돌리는 소비 주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일본 사회의 저항은 상당히 클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일본에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일본은 매우 위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경제의 블록화가 진전될 경우를 대비해 IT를 활용한 소비 주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비롯한 IT 관련 산업들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되길 희망합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